새누리당이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을 영입하고 경제민주화를 공약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놓고 갈등이 여전합니다. 김종인 전 수석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방은 이미 보도가 돼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소속 의원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의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는 10월 4일에 경제민주화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내 혼선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비박근혜계의 핵심으로 불리는 김용태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김 의원께서는 이번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경제민주화가 미치는 이 후방 효과에 가장 걱정을 합니다. 후방 효과요?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경제민주화가 이제 해법으로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양극화를 해소한 방법이 경제민주화가 적실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데 이런 후방 효과죠. 경제 활력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요 프로 전에 바로 나왔던 것처럼 골목 상권을 지키는 방법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로 가능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검증된 바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내에서 이제 경제 쪽에서 보수파로 분류되는 이한구 원내대표 경제 민주화가 뭔 소리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각을 세웠는데 이한구 원내대표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한구 원내대표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우리 새누리당 내 경실모라고 경제실천 민주화모임인가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안건들, 즉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이런 것들이 과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당내 특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나왔냐 하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력이 너무 일부에 집중되고 있다. 부의 집중 이런 걸 좀 풀기 위해서는 재벌을 좀 견제해야 된다. 그런 제도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데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하시는 건 이런 걸 겁니다. 과연 대기업들이 빵집까지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런 빵집들을 대기업 오너의 자녀들이 하는 게 맞느냐. 이거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거에 대안으로 나온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이 대기업의 빵집 진출을 직접적으로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런 거는 중소기업 접합 업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이런 제도를 강화해서 할 문제지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아니면 출총제 부활 같은 거는 오히려 이런 거는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꼭 필요한 투자를 막는 전혀 다른 후방 효과만 나타낼 수만 있다는 거지요. 두 가지 다 하면 안 됩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그것도 강화하고 지금 나오는 출총제나 금산분리나 이런 것도 다 하고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 순환출자 금지나 출총제 부활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이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꼭 필요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들은 원래 양극화를 막기 위한 조치들은 전혀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같은 이런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도 막지 못하면서 거꾸로
대기업들이 꼭 필요한 투자를 막아서 경기 활력만 떨어뜨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네.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규 순환 출자 금지나 금산 분리 강화, 일감 몰아주기 금지 이런 게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그거는 살짝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예. 박근혜 후보가 이미 이제 이런 경제 민주화 조치들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공약이란 뜻인가요? 저는 뭐 여야가 공히 지금 경제민주화를 이제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집권 한 연후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간에요. 네. 집권 세력 책임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네. 이게 지금 대선 공간에서 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섣부르고 위험하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예. 지금 뭐 여든 야든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사실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지금 내놓지 죽기 않았습니까? 살기죠. 뭐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대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든 야든 간에 집권한 연후에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책임 하에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게 맞지. 네. 지금 이 대선 공간에서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하자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무책임하고요. 네.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금방 우려한 대로 후방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소위 이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도 않고 덮어놓고 입법을 한다. 이거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쭉 얘기하신 맥락을 보면 말이죠. 일방적인 재벌 구제나 경제민주화 이런 거보다 이제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그런 그 균형 있는 그 정책을 잘 고민해서 만들어내가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저는 뭐 안철수 원장께서 성장과 그다음에 이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경제민주화를 이제 동시에 같이 추진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안철수 원장 얘기가 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경쟁자이지만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뭐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경제 동력, 활력을 잃어버리면 참 만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매사에 정말 저희가 조심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선을 치르고 있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이런 공약을 내고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덮어놓고 입법화해서 기정사실화한다는 거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때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교육 이게 예산 문제로 시행 7개월 만에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 무상보육이요? 무상보육이요. 이 문제는 지금 정부하고 새누리당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공약이었다고 물론 공약은 실천하라고 있는 거지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재정 상태를 들여다봤을 때 무상교육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마 정부에서는 이 점을 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사실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재정 상태로 봐서는 이 무상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뭐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도 여러 신용평가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버텨나가는 게 기업의 경쟁력과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부분인데요. 재정 건전성 부분을 우리가 훼손해서는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천추한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뭐 인기도 중요하겠지만 재정 건전성이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이런 인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그 경제 민주화 주장, 공약, 예. 이거 잘못된 거다. 정치권을 향해서 경제 5단체가 좀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 민주화,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셈인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이 경제 민주화 하나만 놓고 본 게 아니라요. 네. 아마 그 지금 한국 경제가 과연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는지를 국민들하고 같이 그 냉정하게 평가해보자 아마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경제는 사실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도 순항하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이 순항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재정 건전성하고 기업의 사실 이제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실 이 대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일종의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줬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정하는 거는 맞는데 조정하는 방식이 그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뭐 주장들, 네. 출자 총액 제한, 금산 분리, 순환 출자 금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무언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해보자. 아마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예. 자, 박근혜 후보가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이른바 비박계 포용에 나서고 있는데 비박계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이재호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재호 의원이 그 적극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지원에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도 상당한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가 좀 불투명한가요? 예, 뭐 저로서는 뭐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앙금이 컸던 것도 컸던 거지만, 네. 그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기의 가장 본질은 네. 역시 야권의 단일화, 다이내믹스일 겁니다. 네. 그 지금 뭐 현재로서는 야권이 단일화된다면 네. 참 박근혜 후보로서는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사실 이것을 단일화 이슈를 뛰어넘는 극적인 이런 뭐 행보가 필요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께서 뭐 그 역사관에 대해서 정리도 하시고 민생 행보에 주력은 하고 계시지만 저는 과연 그 정도 갖고 네. 이런 단일화 이슈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인데요. 그 정도는 안 이러기 된다. 위해서는 네. 박근혜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완전 전혀 다른 이슈를 제기해서 판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내 통합, 다음에 국가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 네. 그럴 때 그때만이 이제 뭐 이재호 전 장관이나 네. 이 정몽준 후보 이 당내 통합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인기가 올라가면 민주통합당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꽤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들 보는데 새누리당에서도 안철수 캠프 쪽으로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예전에 우리 2002년도였나요?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 네. 사실은 뭐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새누리당에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태 의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박근혜 캠프에서 일할 생각은 지금 안 하고 계신가요? 캠프에서? 일단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단일화 이슈를 덮는 새로운 당내 통합, 국가 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내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